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잘 보셨고요. 시험지만 잘 보면 되죠. 평균 54점 정도 나왔다는데 중개사법이 괜찮습니다. 지금 공부가 아직 안 됐을 테니까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기본서 549쪽입니다. 3, 4월 과정 종강이죠. 오늘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암기할 건 일단 암기를 이제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개별적 중개 실무 쪽인데 우리 기본서는 그냥 계약서의 검인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약집은 그 141쪽이에요. 요 개별적 중개 실무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뺀다면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대리인까지 넣는다면 4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최근 시험은 계속 5개씩 내고 있어요. 자, 그럼 계약서의 검인제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의 내용입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 특별주치법은 요즘 내질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신청 의무거든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죠.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어요. 잔금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60일 내 이전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금을 치게 되면 이때는 60일 이전 등기 한다. 근데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일방마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증여계약은 정지 조건이 없는 이상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잔금 치면 며칠 내에 이전 등기 하라고요? 60일. 이제 간만 잡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이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이 신축자인 갑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의무 없어요. 끝까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직거예요, 이거. 등기 안 해도.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저당 잡고자 계속 이제 등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존 등기가 불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 신축자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한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자기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 해야 돼요. 그리고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등기 의무는 60일이라는 거 감 잡아두시고요. 이제 제재 한 번쯤 감만 잡고 가죠. 전에 그저 등기할 때 등록세 냈거든요. 근데 등록세가 없어지면서 취득세로 들어갔죠. 그리고 취득세가 원래 2%였는데 4% 늘어난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걸 이제 취득세가 4% 늘었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4%죠. 4%에서 1000분의 20을 빼요. 1000분의 20은 2%죠.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옛날하고 똑같죠? 말은 길게 됐지만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그러니까 2%의 5배였으니까 똑같이 2%의 5배가 된 거죠. 근데 이거 한 가지 눈여겨봐두세요. 누구만 대상이다? 등기 권리자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60일 내에 등기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 권리자만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하게 된다. 등기 권리자.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네? 을이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만 맞습니다. 등기 의무자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한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같은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에요. 이제 계약서의 검인제도죠. 이게 이제 주골자였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검인제도로 넘어갑니다.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 추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검인 의제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검인제도가.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제는 24회 시험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계약서의 검인제도 보는데요. 이 검인은 언제 받아와야 되냐면요.
만약에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무과목이니까 언제 검인을 받아야 되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면 검인 대상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만 말합니다.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죠.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검인받은 계약서 제출하셔야 된다. 그러면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것은 검인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토지 건물만이에요.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검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금을 추적해야 되니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한다. 물론 분양권, 입주권에 이전 등기할 일이 없죠. 자, 그러나 양도소득세 추적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인 대상이 되는데 의제되는 게 너무 많아져갖고 요즘 검인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토지거래가지에서 했듯이 6가지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 증여로다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검인받아야 되겠죠. 그럼 임대차, 전세, 저당권 다 아니죠.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모두 소유권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다. 그럼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상속은 빠질 테고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있지 않습니까? 경매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한다. 그럼 쪽탁으로 넘어가고 이거는 탈세 우려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제외됐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판결 있죠. 판결은 거래규제 사항 중에 빠지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결서에다 검인 찍어와야지 이전 등기 촉탁해줘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고요. 의제되는 거 주의하자고요.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검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았습니다. 검인을 의제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뿐이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에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검인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 검인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어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검인 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지금.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남는 게 판결은 중개할 수 없죠. 증여도 우리가 중개할 수 없잖아요.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뭐뿐이다? 교환뿐이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을 중개하시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겠죠. 사기로 고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게 이것뿐인데 결국은 거의 실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검인이. 그래서 일단은 전에는 아주 잘 내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2006년도 도입되면서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잘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인데 검인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요, 법무사가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많이 받아왔죠. 이게. 그래서 개공이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공 검인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건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인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거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원만 심사합니다.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냐면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계약 금액은 적합한가, 이제 이런 거 심사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요건을 구비했는가, 요것만 심사하고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있잖아요. 우리 암기하고 있지 이미. 그죠? 중이 좋아하시는 거 뭐라고요? 당목과 계대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 이렇게 이제 암기했고, 자, 그다음 이제 제재를 한 번쯤 봐두는데 만약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인 안 받고 미등기 전매하려면 13으로 쳐버려요. 13. 일이 뭐겠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3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여기에 탈세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이 목적이 딱 들어가면 이 숫자가 거꾸로 바뀌어요. 탈세 목적 들어가면 3일로 바뀝니다.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그럼 1은 뭐겠어요? 1억이에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하면 당연히 탈세 목적이 추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탈세 목적 검인받지 않으고 미등기 전매한 자, 이자는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게 바로 계약서의 검인제도였어요. 24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는 안 하고 있지만 감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검인제도였고, 최근 시험에서 아주 잘 내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부동산 실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 과목이 지금서부터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이에요. 민법하고 우리하고 출제 각도가 틀려요.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주로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위주로 이제 철저히 숙지를 하고요. 민법에서는 그 이론 소양 중심 과목이기 때문에 법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이론적인 내용을 판례의 태도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완전히 겹치는데 출제 방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훅 제가 지나가고는 싶은데 하고는 가겠습니다. 왜? 2차만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원래 이렇게 자주 안 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우리 과목에서 이거를 계속 내고 있네요. 더군다나 민법적인 내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법률 관계를 묻기 때문에 완전히 민법적인 내용으로 묻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이건 무조건 사례형으로 출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철저히 숙지하고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은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명의신탁이 지금도 현재 광범위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 법 시행에 의해서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래서 1995년도에 일단 시행이 됐죠. 그럼 이 법 3조 1항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553쪽의 맨 밑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가 있죠, 지금. 찾았습니까? 이 법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이 법 3조 1항인데 누구든지 부동산은 물권이에요. 물권의 동그라미죠.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해야의 특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을 취득하든 모두 실명 등기 하셔야 돼요. 가등기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럼 물권이 대상이니까 채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없네요. 그럼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판매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있는 모든 권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권만 실명 등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권. 이때는 소유권만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 지상권 모두 실명 등기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럼 이 법이 지금 규제하는 건 뭐냐?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당연히 명의신탁을 규제하죠. 그럼 명의신탁은 뭔지 아셔요?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는데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해놓은 거죠.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규제하고 있고, 이거와 똑같이 명의신탁과 똑같이 규제하는 게 뭐냐면 장기 미등기를 규제합니다. 요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럼 장기 미등기가 뭐냐면 우리 잔금 치면 며칠 내에 등기 하시라고요? 60일 내에. 근데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자예요. 이자를 장기 미등기자로 해요. 그럼 이거는 왜 명의신탁과 똑같이 처벌하냐면요.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신 거예요. 매매를 했는데 잔금을 쳤거든요. 근데 을 앞으로 등기를 쳐야 되는데 60일 내에 안 하고 3년 동안이나 등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러면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갖고 또 등기해놓은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참고 일단 해두시고, 그럼 이 법이 주로 이제 명의신탁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명의신탁의 효력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하나 약정을 맺습니다.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어요. 그럼 이 약정 무효.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이 등기도 무효.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 둘 다 무효예요. 다만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었습니다. 몰랐다면 그 등기는 일단 유효다.
그래서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그 등기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제3자의 범위에 우리 대법원은 악의자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불문 제3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근데 제3자가 적극 가담했어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정도. 근데 악의자에도 취득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의신탁의 효력 여기까지 드시고 역시 이제 교재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재 순서가 지금 554쪽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는 거. 우리 실무과목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외되는 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예요. 그럼 양도담보는 그거 아니에요? 갑으로부터 을이 1억 원을 빌렸죠. 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 앞으로 넘겨줍니다. 이게 뭐다? 양도담보. 그래서 저당을 잡아도 되는데 을이 아주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갖고 있는 부동산 넘겨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요 1억의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면 양도담보. 이때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것을 매도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럼 양도담보 이거 일단 제외. 다음에 가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1억을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뭐다? 가등기 담보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제외됐어요. 그럼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등기 명의인은 채권자에게 돼 있죠. 근데 실권리자는 누구예요? 을, 채무자로 돼 있어요. 실권리자는. 그러니까 명의신탁할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건 제외시키겠다. 왜? 담보 목적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다면 등기를 할 때, 양도담보할 때 등기관에게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이거 담보 취지로 넘어가는 거다. 이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서면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외. 다음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 이건 제외됐습니다. 이건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 필지 이렇게 토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2분의 1을 나눠서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 필지를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거 분필해야 되죠. 분필을 해야 되는데 갑과 을이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끼리인데 뭘 이걸 돈 들여가면서 측량 때리고 분필하느냐. 너는 이쪽 쓰고 나는 이쪽 쓸게. 그리고 이제 약정서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해가지고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공유라는 성질을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했습니다. 공유라는 성질은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실질 소유권은 대내적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외식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상호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요거는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키겠다. 왜?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과 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의신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등기를 공유로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상호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고 부르고 우리 판례는 이거를 뭐라 불렀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한 법률 관계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은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상호명의신탁은 무늬만 명의신탁이죠.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실질이 공유예요, 아니에요? 실질이 공유가 아니죠. 실질이 공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대내적으로 지금 소유권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들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무늬만 공유라니까 또 이것도. 무늬만 공유니까 지금 눈빛이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 알아. 무늬만 공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한대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명 신탁 제외. 다음 세 번째,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했어요. 요즘 부동산 신탁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그 밑에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 역시 우리는 실무니까 이 특례 규정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자,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처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예?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 명의로 했어요. 처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남편 명의로 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액정에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또 종중. 우리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 어렵나? 그러면 제가 청주항가인데 우리 청주항가 문중에서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청주항가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냐고요? 아 있어요. 우리 공시법 교수님 누구예요 지금? 이게 학원마다 지금 차이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원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홍 교수님이 물론 잘하고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죠. 그러면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 종중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중 명의로 등기해버린 게 아니고 종중원 중에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대표자의 1인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종중 명의로 등기해줘야 되는데 명의신탁입니다. 다음에 종교단체 산하조직. 그러니까 신천지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신천지교회가 본원이 과천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신천지교회가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럼 대구 신천지교회가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럼 대구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대구 신천지교회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과천, 본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이것도 원래는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실명법 95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무효화시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특례를 두게 됩니다. 해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면 원래는 명의신탁인데 그렇게 등기했다 하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강제집행 면탈이 뭔지 알죠?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 거죠. 강제집행의 면탈, 그 다음에 또는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런 불법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 효력 규정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효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약정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등기도 무효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나아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특례예요. 이게. 그럼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특례 있잖아요. 이거는 구조를 전혀 달리합니다. 얘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원래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인데 이런 불법 목적이 없으면 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은 둘이 같아요, 틀려요? 결론은 둘이 같아요. 여기 상호 명의신탁 등기했거든요. 구분수의자의 공의등기였어요. 이 등기 유효죠. 일단 유효. 그 다음에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네요. 이거 왜? 아들님이 보기 싫어서 내 죽기에 나서 아들님이가 다 뺏어갈까봐 그래갖고 처명의로 미리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죠. 그럼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이건 여기 상호 명의신탁 있죠. 이것을 학자들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18회 때 우리 쪽에서 출제했어요. 이 법률 관계를.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그냥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럼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지금 남편이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와이프죠. 처예요. 그래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처가 미워졌어.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졌어 이제. 그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제 앞으로 돌릴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추잡한 짓은 안 하겠죠. 예, 어쨌든. 한 번 준 것은 영원히 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명의시타 약정과 특례에 대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최근 시험에 계속 법률 관계를 묻기 때문에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555조. 명의신탁의 종류. 자, 그럼 명의신탁의 유형에 대해서 보는데요. 명의신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2자 간 등기 명의신탁과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요거 2자 간,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을 했을까? 등기까지 무효가 됐으니까. 약정은 당연히 무효고,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고, 그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름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약정만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계약 명의신탁 부르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감 잡고요. 이제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를 따져봐야죠.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형 명의신탁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양자간 명의신탁, 양도형 명의신탁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이제 갑이 있어요.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선거에 나가십니다. 보궐선거에 나가신대요. 그러면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공개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저기 양구에 있는 여기 생기는 땅이래요. 미리 5년 전에 사놨지. 미리. 이게 오늘 아침 뉴스 들으셨죠? 현직 군수 동생인데 동생이 섭외해가지고 명의는 와이프 명의를 했다며 결국은. 근데 거기가 여기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다면서요? 그래갖고 3배 올랐다며. 지금 일단 그렇게 해야 돼 원래.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만 바보예요. 못하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 입수 안 했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지 그냥. 증명 검사가 해야 되니까 오리발이 최고야. 오리발이 최고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재산 공개하려다 보니까 눈먼 돈 받아갖고 샀거든요.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는 거죠.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라고 약정을 맺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겁니다. 그럼 등기 넘길 때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겠죠? 가장매매. 그래가지고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겼어요. 자, 그러면 실명법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등기도 무효.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하죠? 그럼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죠? 그럼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고 한다? 신탁자. 명의를 빌린 자를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탁자. 근데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랑 헷갈리니까요. 물건을 맡긴 자가 누구? 신탁자. 맡아준 자가 수탁자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신탁자가 됐고 을이 수탁자가 됐네요. 일단. 그러면 물건은 이제 신탁자인 갑에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죠. 그럼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하여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요. 그럼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이거 제3자의 범위에는 선의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선의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악의자가 포함되느냐, 이 점에 대해 대법원은 악의자도 포함된다고 해서 그랬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이자는 취득한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 대학의 민법학자들은 이거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설이 악의자는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게 통설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판례로만 보니까 그냥 선악불문, 대항불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제3자는 선악불문 일단 취득입니다. 무조건 취득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결국은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는 제3자에게 못 찾아오죠. 근데 을을 상대로 하여 을이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하죠?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할 거예요. 근데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법정 구속당할 수도 있어요. 이자는 제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탁자 있죠? 얘는 5이에요. 5이. 5이. 그럼 5가 뭐예요?
5년 이하의 징역일 테고 2는 2억이에요. 2천이 아니고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 을은 수탁자죠. 수탁자는 3일이에요. 3년에 1억. 오인은 며칠 간다? 3일 간다. 이해하셨죠? 오인은 3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자 몇 년? 5년. 수탁자는 3년. 오인은 3일 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5년 2억이고 3년에 1억이기 때문에 결국은 못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예요. 부당이득 소송 불가할 겁니다. 일단은 실명법상 제재를 감수를 하고라도 이제 부당이득 소송은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지금. 그럼 이자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로서 이게 횡령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처분하도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판례 변경을 했는데 횡령죄냐의 여부에 대하여 최근에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2월 달에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2월 달에 나왔는데 이거 횡령이 아니라고 했죠. 당연히 아니지. 3자간 등기 명의신탁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게 그겁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신행위해버리면 처분해버리면 이게 횡령이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신행위하면 이건 배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다시 팔아치우면 배임으로 처벌하죠. 배임인데 횡령은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신행위하면 횡령이에요. 그래서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뭐예요? 횡령. 회사 업무를 개인적으로 쓰면 배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가 횡령이냐의 문제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횡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근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을 보관한 자라는 것은 적법한 법률 관계에 의해서 보관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건 불법 행위로 지금 보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하더라도 이건 횡령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해를 일단 해두세요, 이제.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이제 횡령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문제 없습니다. 물건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으니까 이자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합니다. 그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역시 이제 3명이 관여가 되는데 부동산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이 역시 역세권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죠. 가서 매매를 하십니다. 이게.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부당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걸 매수했다는 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액정을 맺습니다.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어요. 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 병으로부터 바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이게. 그럼 지금 실명법 뭐라고 그랬냐? 명의신탁 액정 무효라고 그랬죠? 당사자가 체결된 명의신탁 액정 무효. 일단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근데 이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해요. 매매계약은.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자, 따져보죠.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액정 사실을 몰랐다면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명의신탁 효력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라고 했어요. 그럼 이자는 저 병은 명의신탁 액정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게 추정되죠. 매매계약은 갑이 했고 등기는 을의 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 보시는 아시는데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우리 부동산 팔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끊어야 되죠.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끊어야 되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 중간 보면요.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되죠. 그러니까 이 등기 무효. 이게.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 그럼 갑이 지금 현재 명의를 빌렸죠. 그럼 갑이 누구? 신탁자. 을이 수탁자. 명의를 빌렸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은 등기가 무효니까 다시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일단 그러면 아직 갑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갑은 권리가 있지만 이자를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해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신탁자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하는 거예요.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죠. 그럼 말소를 해버리면 복귀가 되죠. 그럼 내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 해라 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자간 등기 매입탁이고, 그럼 3자간 등기 매입탁은 생긴 게 중간 한번 빼먹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이거를 중간을 빼먹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역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제3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제3자에게 이걸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산학불문 취득.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을이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소송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러나 이론적으로 부당이득 소송 가능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거 횡령이냐 아니냐, 이 판례는 알고 있죠? 횡령에 해당한다 안 한다? 당연히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3자간 등기 매입탁이었고, 그럼 2자간, 3자간을 따져보면요.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똑같죠.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제3자 처분하면 산학불문 취득. 적극가담 시에는 취득 못하고 횡령도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2자간, 3자간 등기 매입탁은 통칭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탁자였어요. 그럼 이건 뭐다? 3자간 등기 매입탁. 매도인과 계약을 이제 잠시 후에 보는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수탁자가 체결하면 이건 계약 매입신탁이에요. 그래서 매도인과 신탁자 계약하면 3자간 등기 매입신탁.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계약 매입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계약 매입신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역시 계약 매입신탁도 부동산 매도인이 등장하죠. 그럼 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역시 이제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된답니다.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어요. 근데 이번엔 갑이 안 나섭니다. 안 나서고 을을 앞세우죠. 을을 앞세우는데, 그래가지고 을을 앞세워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뒤에서 자금을 내는 거죠. 약정을 맺고. 그래서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네 앞으로 등기 좀 쳐라. 이거 이번에 양구 사건이 지금 이 건이에요. 이 건입니다. 이게 동생이 나와서 진행을 했고 명의는 처명의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등기를.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등기도 매도인 병으로부터 을에게 바로 넘깁니다. 등기도 이렇게. 자, 그럼 실명법은 뭐라고 그러냐? 실명법은 명의신탁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당사자 간에 요 갑을사에 체결된 명의신탁정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다음 무효고요. 이 매매계약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유효고요.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 매도인 병은 명의신탁정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등기가 유효입니다. 요게 달라요. 이게. 그럼 이 경우에 지금 병이 매도인이 됐고 을이 수탁자죠. 그 다음에 요 갑이 신탁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이게 뭐라고요? 계약 매입신탁.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면 3자간 등기 매입신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을 앞세운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요 계약 매입신탁을 다른 말로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명심할 게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 그럼 그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이때는 이 등기가 유효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수탁자 있잖아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 물권행위 둘 다 유효해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수탁자는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했죠. 이거. 그럼 이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처분하게 되면 이건 명의신탁의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제3자는 완전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에요, 지금. 맞죠?
그럼 당연히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선악불문예는 무조건 취득이죠. 무조건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었고, 다른 명의신탁과 달리 이거는 약정만 무효가 됐고 등기는 유효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3자 처분하면 이자는 당연히 횡령이 아니에요. 자기 물건 판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계약 명의신탁의 법리였고, 대신 횡령도 아니고 완전한 권리업도 제3자는 취득하는데 이자한테는 부당이득 소송 가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3자에게 팔아치우면 당연히 할 수 있죠. 부당이득 소송은 실명법상 제재를 감수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었다. 그럼 여기서 참고.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봤죠?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알았어요.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때는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전부 다 무효. 무효. 약정도 무효. 근데 여전히 이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이자는 취득하나요? 여전히 이거는 취득이다. 유효의 취득.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는 제3자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에 얘는 취득을 해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다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손님한테 이거 매도의 명의신탁 사실 모르고 그러면 이 등기 유효고 매매기한 유효고 그 다음에 약정만 무효가 된다. 이런 거 손님한테 브리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민법에서 다루는 분야인데 최근에 우리 쪽을 계속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약 명의신탁 냈다가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냈다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적용 범위가 바로 나오네. 일단 자, 그래서 명의신탁 다 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거는 문제를 하나 확인만 해볼까요? 지금 두 문제가 실려 있는데 561쪽에 두 문제가 실려 있어요. 거기 그저 18회 때 문제 유효한 명의신탁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밑에 2번 문제 있죠. 561쪽에 2번 문제 찾았습니까? 요게 이제 30회 기출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완전 민법 문제예요, 이거.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명의 소유권 이행기를 하였다. 자, 이거 명의신탁의 종류 중에 뭐예요? 3자간입니까? 3자간 아니에요? 3자간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요 갑은 매도인이 지금 누굽니까? 을이죠, 을. 매도인이 을이었고, 그럼 요거 가지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매도인이 을. 그 다음에 갑은 이렇게 하고 요거 병과 친구 병이었죠.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일단 등기를 을로부터 병명의로 바로 등기했죠, 이렇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이거였어요. 자, 이와 관련하여 개혁공사가 갑과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기억갑니다.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정리, 그 등기는 유효이다. OX. X. 자, 갑과 병이죠. 병은 친구였죠, 지금. 그럼 이거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례라는 것은 세 명한테만 적용합니다. 종중에 대한 특례, 배우자에 대한 특례,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만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아들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아들이 취득하면서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등기 무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친구 명의신탁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례 인정하잖아요. 그러므로 기억지문 등기는 유효이다. 틀렸죠? X. 니은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자, 요거 수탁자인 병이죠.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지금. 처분한 경우. 그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태도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맞아요. 니은은 O. 다음 디귿.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맞습니까? 요거 매도인과 신탁자 갑과의 매매계약은 유효죠. 일단 유효입니다.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병을 상대로서는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디귿지문 맞았죠? 오. 다음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병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 등기 무효니까. 그러니까 지금 3자간 등기명의사 매매계약은 유효죠. 유효했고 약정 무효죠. 등기도 무효.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일단 틀렸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부당이득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맞죠? 돈을 준 게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지금 옳은 거라겠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러니까 이게 어디 실무 문제입니까 이게? 완전 민법 문제지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오늘 하는 부분이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고득점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 남아 있는데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62조 여러분들이 아주 쪽 빼고 있어야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갑니다. 주임법.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주임법을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문을 위주로.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판례 태도라든가 깊이 있는 이론적인 내용은 민법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